네, 안녕하세요. 유현태입니다. 네, 우루과이전 리뷰를 하러 왔습니다. 네. 우루과이전에서 1대2로 패배를 한 경기였지만, 뭐, 경기 내용이나, 경기 어떤, 결과를 제외하고는 상당히 팬들께서도 좀 즐겁고, 재밌는 경기가 아니셨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제 친구들하고 같이 봤는데, 다들 뭐, 경기는 재밌다. 좀 이기기만 했으면, 혹은 뭐, 비기기만 했으면, 정말 진짜 완벽한 경기가 아니었겠냐라는 이야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뭐, 다들 그렇게까지 나쁜 경기는 아니었다라는 평가를 주로 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항상 말씀드리다시피 어떤 우리가 이 경기를 즐겼느냐 뿐만 아니라 이제 다음 경기를 우리가 잘할 수 있느냐 요거를 또 같이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가지고 조금은 유보적으로 지난 경기 마찬가지로 좀 보려고 해요. 네,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 이번 경기를 한번 돌아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뭐 저도 친구들하고도 같이 봤고 또 이제 카톡방에서도 같이 경기 못 봤지만 카톡방으로 얘기한 얘기들도 있었는데 이번 경기에서 조금 얘기 나왔던 게 이제 세트피스 실점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세트피스 실점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까지 뭐 중요한 실점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왜냐면은 어, 그 전에도 벤토 시절에도 굉장히 세트피스 실점은 뭐 적지 않은 팀이었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나라가 그렇게까지 세트피스에서 득점은 뭐 그렇다 치고 어떤 수비 측면에서 아주 강했던 전통적으로 아주 강했던 팀은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들어요. 그런 의미에서 또 그리고 제가 이제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기도 한데 그 A매치 그냥 단순한 A매치 말고 그 어떤 토너먼트 대회를 앞두고 나서는 그 세트피스를 공격도 그렇고 그 수비도 그렇고 집중적으로 조련할 시기가 있고 그렇게 좀 조련을 하게 되면 좋아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세트피스 실점은 굉장히 아쉽지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 오픈 플레이에서 공을 돌리고 우리가 공을 만질 때 하는 플레이들은 일주일 연습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근데 세트피스는 그거에 비해서는 더 훨씬 빠르게 늘고 또 완성도를 높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는 저는 물론 세트피스에서 두 골 다 나왔잖아요. 그게 아쉽긴 아쉽지만 그래도 그렇게까지 뭐 우리나라 축구의 어떤 수준을 절망이다 이렇게 말할 거는 당연히 없고 좀 아쉽다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면 되는 경기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두 골 실점에 대해서는 그 정도 평가를 드리면 될 것 같고 저는 이제 좀 더 전반적인 얘기를 좀 드리고 싶긴 해요. 예, 그런데 이제 오늘 경기에서 빼놓을 수 없는 선수부터 말씀드리면 일단 이강인 선수를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강인 선수가 제가 지난 경기 끝나고도 이제 뭔가 이제 성인이 된 것 같다는 얘기를 좀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 경기에서 확실히 느꼈던 게 이제 이강인은 진짜 성인 무대 적응이 끝났구나. 이제부터 시작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이강인 선수의 시작은 2022, 2023 시즌의 시작부터였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 벤투 감독이 있을 때도 이강인 선수 왜 안 뽑냐는 얘기가 계속 많이 있었고, 근데 제가 그때도 항상 벤투 감독을 옹호하는 쪽이었습니다. 이강인을 뽑지 않는 거에 대해서 벤투 감독을 옹호하는 쪽이었는데, 그때는 사실 지금 같은 폼은 아니었던 게 맞습니다. 그래 좀, 이강인 선수 팬들도 인정하실 거라는 생각이 저는 객관적으로 본다면 인정하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뭐 제가 이제 선수 출신이 아니다 보니까 미루어서 짐작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제가 예전에 이제 뭐 2018년도에 대구 FC에서 뛰던 뭐 이제 정승원 선수라던가 김대현 선수가 그 시즌에 진짜 잘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그 질문했던 기억이 나요. 인터뷰를 가서 아니 갑자기 왜 이렇게 잘해졌냐. 그 전에도 뭐 재능이 있는 거는 다들 알았지만 이렇게 잘해질 수가 있냐 이유가 뭐냐라고 했더니 이제 본인들이 이제 월드컵 휴식 기간에 정말 이를 악물고 몸을 만들고 막 이렇게 했다는 얘기를 해줬었거든요 저한테. 근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강인 선수가 이번 시즌을 그렇게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내가 유스팀에서 했던 그 피지컬이나 그걸로는 안 되는구나. 기술은 물론 먹히지만 어떤 이 신체적인 수준도 이 정도는 돼야 되는구나를 뭔가 이제 프로 무대에서 뛰면서 느꼈던 것 같고 그게 이제 지난 여름에 확 뛰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근데 그러니까 지난 여름부터 마요르카에서 이제 두 번째 시즌을 맞던 지난 여름부터 그 월드컵 때까지도 너무 뭔가 1인분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었던 느낌이었고 이제는 오늘 우루과이를 상대로 하는 걸 보니까 확실히 이 성인 무대는 적응 끝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강인 선수가 딱 들어가고 나니까 장점이 뭐냐면 뭐 물론 단점도 있죠. 단점이 있다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측면에서
무슨 뭐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황희찬 선수처럼 막 저돌적으로 막 상대를 괴롭히는 느낌은 아니었지만 이강인 선수 쪽에 공이 들어가면 일단 공을 안 뺏기고 돌파도 돌파 나름대로 다 하고 예. 거기서 이제 패스들도 들어가고 오늘도 이제 그 황의조 선수 쪽으로 전반전에 황의조 선수 쪽으로 빼줬던 패스들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뭐 크로스가 날카롭게 올라가는 거라던가 예, 뭐 중거리 슈팅 그 감아가지고 때리는 거라던가 뭐 이런 것들 자체가 이강인 선수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다 보여줬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강인 선수가 윙어에 써야 된다. 그러니까 손흥민을 중앙에 놓고 지금 이제 손흥민 선수가 중앙이 좋으니까 손흥민을 중앙에 놓고 이강인을 오른쪽 측면에 써야 된다. 라고 한다 그러면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건 취향의 차이라고 생각이 좀 들긴 들어요. 이제는 이강인 선수가 좋으니까 감독에 따라서 좀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감독에 따라서 그 또 지도자에 따라서는 아니다. 그래도 이렇게 좋은 선수를 오른쪽에서 오른발 잘 못 쓰지만 중앙 쪽으로 좁혀놓게 해놓고 풀백을 써가지고 풀백들이 이제 전진성이 있는 선수가 직선적으로 돌파를 하게 되면 측면을 넓게 쓰는 거를 풀백한테 맡기고 이강인은 중앙으로 좁혀 들어가는 방식으로 쓰겠다라고 하는 것도 다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구성 자체가 너무 이제 지금 풍부해지는 느낌이 좀 들고 이강인 선수가 더해짐으로 해서 그래서 지금 최근에는 이 대표팀에서는 이렇게 써도 되고 저렇게 써도 되는 선수가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굉장히 기가 막힌다. 잘한다. 진짜 잘하네. 이제 진짜 1인분을 하네. 수비할 때도 마찬가지였고, 오늘 전방 압박, 그러니까 단순하게 공격적인 능력만이었다 그러면, 뭐, 2년 전에도 3년 전에도 쓸 수도 있었겠지만, 이제는 그 전방 압박하는 거라던가, 몸을 부딪히는 거라던가, 그 배신호한테 팔을 휘두르는 장면, 휘둘렀다고 하면 좀 그런가요? 경고받는 그 장면에서 이렇게 다부지게 부딪히는 거라던가, 배신호한테는 안 맞았구나, 경고를 안 받았구나. 그 장면 말고 이제 2번 선수랑 부딪힐 때 경고받았죠. 그런 장면들을 보면, 이제는 이제 그 이강인 선수가 부딪혀도, 이제 누구를 이렇게 부딪혀도 다치지 않고 상대를 오히려 다치게 할 수 있는 다치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다치게도 할 수 있는 피지컬을 갖췄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좋은 경기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뭔가 우리나라 축구 자체에도. 그래서 그게 좋았고요. 근데 그 이강인 선수가 더해지면 제가 뭐 이제 굉장히 풍부해졌다. 이선이 풍부해졌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그게 저는 딱 맞는 설명이라고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이제 지난 경기랑 콜롬비아전이랑은 이번 경기가 조금 이제 양상이 달랐던 것 같아요. 저는 둘 다 우리한테는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제 콜롬비아전 같은 경우는 콜롬비아가 우리나라 상대로 굉장히 많이 덤볐어요. 거의 경기의 상당 부분을 우리한테 덤볐습니다. 우리나라가 좀 기다리고 있는 그 형국이 됐고 그 이유는 이제 우리나라가 먼저 전방 압박을 쓰기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콜롬비아가 전반 초반부터 우리를 누르려고 했고 그러니까 이제 콜롬비아가 누르려고 나오면 최전방이 나오면은 간격이 벌어지면 안 되니까 최후방 밀고 나오거든요. 근데 그럴 때 이제 우리나라가 적절하게 이제 롱킥을 쓰면 상대 수비 뒤를 노리면서 거기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세컨드 볼 싸움을 벌이고 이런 형태로 경기가 운영이 됐었는데 이번 경기는 조금 초반에 흔들렸죠. 초반에 흔들리면서 찬스를 줬고 그 다음에 세트피스에 실점하면서 먼저 실점하다 보니까 밸런스 자체가 우리나라는 좀 더 골을 넣고 싶어하는 상태가 됐고 우루과이는 이제 조금 지키면서 우리나라의 어떤 뒤를 다시 역습으로 노리려는 형태를 꾸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조금 더 주도하는 형태가 됐던 것 같긴 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콜롬비아전이랑 차이가 있었고 콜롬비아 우리나라가 이제 전반전에만 2골의 리드를 잡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주도적으로 경기를 한 형태가 됐다고 한다 그러면 이번 경기는 우리가 쫓아가는 형국이 되다 보니까 좀 그 우루과이보다는 우리나라가 좀 더 조급하게 되고 좀 더 먼저 뚫고 싶어하는 형태가 됐다. 이런 데에서 차이가 있었죠. 하지만은 제가 보기엔 경기 자체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잘 풀어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뭔가 디테일하게 이런 전술을 썼습니다. 이런 전술 썼습니다. 이런 거는 제가 보기엔 크게 많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개개인 능력들이 좋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풀어나오는 것들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벤투 감독 시절에는 뭐 그 풀백들을 올려 붙여가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김진수 선수를 아예 왼쪽 윙까지 올려 붙여가지고 이제 숫자 싸움을 벌인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사실 이번 경기에서는 그런 게 쉽지 않았던 게 우루과이가 우리나라보다 뭐 전력이 약한 팀이 아니다 보니까 풀백들을 완전히 전진시키는 게 쉽지가 않았고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그 대등하게 경기를 펼치면서 그 상황에 맞게 어떤 이 공격 전개들을 펼치는 게 필요했는데
그런 장면에서 이제 뭐 김태현 선수라던가 이기재 선수가 적절한 때 올라가 주면서 그 뒤는 또 이제 미드필더들이 지켜주면서 이렇게 변화를 줘가지고 경기를 했던 거는 상당히 좋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이제 첫 골 같은 우리나라의 득점 유일한 득점이었죠. 그 득점 장면에서 보시면 왼쪽 측면에 이제 이재성 선수였죠 아마. 맞나요? 이재성 선수가 측면 쪽에 완전 라인 쪽에 한 명이 나가 있었고 그쪽에서 이제 본인이 수비를 끌고 나가니까 하프 스페이스 쪽으로 이기재 선수가 들어갔었는데 거기서 약간 크로스가 잘리면서 약간 운이 따랐죠. 예. 하지만 그 공간에 이기재 선수가 뛰어들지 않았더라면 아무 장면도 아니었을 장면이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가 그 공간을 인식하고 있었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기재 선수 소속팀인 수원 삼성에는 그 자리에 들어갈 일이 없는 자리입니다. 사실은 거기 그러니까 수원 삼성은 하프 스페이스를 거의 쓰지 않고 전북현에도 쓰질 않죠. 그러다 보니까 그 자리에서는 사실은 풀백이 들어갈 일도 없고 공격형 미드필더가 들어가지도 않는 자리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이 대표팀에서는 딱 그 자리는 계속해서 누군가가 침투를 하고 전반에도 많았어요. 황의조가 들어가든 이재성이 들어가든 아니면은 뭐 이강인이 들어갔을 때 다른 선수가 손흥민이 그 자리로 들어가든 하프 스페이스 계속 이용하려고 했거든요. 그 자리를 계속 이용하고 있다는 거는 우리나라가 그래도 아직은 이 공격 전개에서는 조금 더 우리가 뭔가 세밀하게 만들어갈 수 있는 여지를 찾고 있다는 거에서 굉장히 마음이 들었고 그 이기재 선수가 그 들어간 장면도 사실은 이제 그 측면 쪽으로 전개되는 순간 이제 이기재 선수가 뛰어 들어간 거거든요. 그 장면을 보면은 확실히 우리나라가 지금 뭐 적당히는 잘하고 있다. 근데 이게 제가 이제 뭔가 딱 칭찬 안 드리는 이유는 이게 사실 저도 잘 헷갈려요. 사실 저도 좀 헷갈리는 게 지금 이제 선수 구성이 대부분이 벤투 감독 때부터 뽑히던 선수들이라 가지고 이게 벤투의 유산이냐 아니면 이제 클린스만의 어떤 이 공이냐를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긴 해요. 사실 지금 제가 보기에 그 후방에서 공을 억지로 돌리는 거라던가 사실 억지로 돌리는 장면들이 몇 개 있었어요. 그 정우영 선수 쪽으로 이제 막 압박이 들어오는데 전반전 막판이라던가 이런 때 몇 번 있었거든요. 거기서 왜 돌릴까 생각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때 침착하게 풀어 나왔거든요. 조금 위기가 있기도 했지만 그런 장면을 보시면 이거 되게 벤투스러운 벤투 감독 때 하던 거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이게 지금 뭐 저는 좋아요. 그런 거 자체는 좋은데 감독이 바뀐 지금 화면에 있는 클린스만 감독으로 바뀐 상황에서 이게 그대로 유지가 될 수 있느냐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조금 유보적으로 좀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 내용 자체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마음에 들었고요. 네, 그래서 풀백들도 잘 쓰고 이강인 선수도 좋았고 워낙 이제 본인이 드리블도 잘 하고 또 공도 잘 지켜주고 하다 보니까 주변에서 공을 끌고 다니면서 한 두세 명 끌고 다니니까 주변에 이제 움직일 선수들한테 공간이 많이 생기는 거죠. 그게 이제 지금 뭐 메시라던가 그런 어떤 드리블이 좋은 개인 기술이 좋은 선수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강인 선수 덕분에 좀 경기가 쉽게 풀린 것도 인정을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거긴 한데 이재성이라던가 뭐 손흥민이라던가 최전방에 있는 오영규 선수도 이제 01년생이니까 오영규도 있고 그 다음에 황인범 선수도 96년생이고 굉장히 이제 젊고 전성기에 오르고 혹은 이제 그 지금 전성기 혹은 이제 4년 후가 되면 3년 후겠죠. 3년 후가 되면 조금 늙었다는 말을 듣기도 하겠지만 그때까지는 기량을 유지할 수 있는 선수들이 같이 여전히 많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 콜롬비아 전 때도 그런 얘기 드렸었잖아요. 다음 월드컵이 황금 세대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얘기 드렸었는데 이번 경기도 확실히 개개인 기량들이 너무 좋아서 와 보는 맛이 있었습니다. 진짜 이제 월드컵이 끝나고 나니까 우리 선수들이 너무 자신감이 올라온 게 딱 보이고 그래서 너무 기특하고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그런 면에서 좀 즐거운 경기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리고 제가 드리고 싶었던 얘기는 조금 원톱 얘기는 조금 드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포지션들은 제가 보기에는 얼추 정리가 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리가 됐다는 게 예를 들면 이런 자리죠. 뭐 왼쪽 수비수는 제가 보기엔 이기재 선수가 이번 경기도 다 뛰고 지난 경기도 교체로 들어 다 뛰었지만 저는 왼쪽 수비수는 아직 이기재 자리다 이런 느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오른쪽 자리도 김태현 선수가 두 경기 다 나왔잖아요. 일단은 제가 보기엔 김태현 선수가 그 클린스만 감독이 좋아하는 유형의 오른쪽 수비수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김문환 선수가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김문환 선수가 보여주고 있는 뭐 컨디션도 전북에서 나쁘지 않기 때문에 그쪽 자리는 뭐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거든요. 근데 왼쪽 자리는 이제 부상 변수가 있다고 생각하고 제외합시다. 설령구 선수가 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렇다고 치고 근데 그 와중에 제일 조금 고민이 될 만한 포지션은 최전방인 것 같아요. 역시 그러니까 오영규
그다음에 조규성, 황의조 선수가 경합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나라가 당장 그 이 지금 제가 언급드린 공격수 3명을 압도할 수 있을 만한 진짜 압도할 수 있을 만한 유럽의 빅클럽에서 뛰는 수비수들하고 만날 일은 없겠죠. 왜냐면 이제 많지 않겠죠. 거의 없겠죠. 왜냐면 우리나라는 이제 아시아에서 결국 아시아 무대에서 움직여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런 상황이긴 한데 결국에는 제가 봤을 때는 그 아시아 선수들 수비수들도 제압할 수 있을 만한 어떤 특장점, 그러니까 특징과 장점을 동시에 어우르는 특장점이라는 게 필요한 상황인데 제가 봤을 때는 이사 선수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이 조금씩 다른 것 같기도 하고 오늘 이제 오영규 선수가 환상적인 터닝슛을 넣었다가 취소가 되면서 본인의 장점을 보여준 것 같아가지고 앞으로는 이 원톱 경쟁이 조금 재밌어지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어 감독님이 좀 손을 그러니까 이렇게 저렇게 써보고 본인이 또 공격수 출신이니까 이렇게 저렇게 써보고 제일 잘 맞는 선수를 쓰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일단 경쟁 체제에 돌입했다고 보는 게 맞지 않겠냐 이런 생각은 좀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또 드릴 말씀 있을까요? 전 전체적으로 할 때 경기력이 좋았던 것 같아요. 나쁘지 않았어요. 나쁘지 않았고 좋았고. 하지만 이제 좀 스타일이 벤투 감독이 추구했던 스타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크레인스만 스타일이냐에 대해서 좀 유보적으로 보자. 이런 얘기 정도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전반전에 다쳤던 정우영 선수가 조금 부상이 있었던 게 아쉽긴 한데 그래도 또 손준호 선수가 들어와서 워낙 잘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제가 지난번 리뷰 때도 칭찬을 했기 때문에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많이 고민했는데 그래도 한번 하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저는 진짜 황인범 선수는 와 이거 유럽에 보내야 될 것 같아요. 누군가 보내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진짜 너무 잘합니다. 너무 잘하고 사실은 제가 황인범 선수한테 유난히 제가 이렇게 애정을 가지는 이유가 그러니까 제가 이재성 선수도 엄청 좋아해요. 저희 어머니는 아시는 게 제가 이재성 선수 얘기하면 우리 재성이라고 해요. 우리 재성. 왜냐면 제가 항상 그 집에서는 우리 재성이 항상 이렇게 해요. 제가 선수들한테 그렇게 막 이름을 막 이렇게 부르지 않는데 제가 이재성 선수 너무 좋아합니다. 진짜 너무너무 그 전북에서 처음 나타났을 순간부터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제가 이유는 딱 하나예요. 왜냐면 예를 들면 오영규 선수가 가지고 있는 피지컬이 너무 좋잖아요. 물론 그 가지고 있는 피지컬을 가꾸기 위해서 본인이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겠어요. 근데 그게 이제 지금 어느 정도 수준에 오르고 나니까 본인이 딱 그 장점을 딱 보여주잖아요. 근데 제가 알고 있는 이재성 선수나 황인범 선수는 딱 앞에 세워놓고 보면 그냥 조기 축구에서 만날 것 같은 사람들처럼 생겼어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도 만나면 몸도 되게 좋고 물론 말랐습니다. 되게 말랐고 군살이 하나도 없어서 말라 보일 정도로 말랐는 그렇게 어떻게 보면 슬림한데 뭐 가슴이 땅땅하거든요. 근데 이재성 선수나 황인범 선수는 제가 만났던 선수들 중에서도 되게 평범한 몸을 가지고 있는 선수들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안에 있는 속근육은 다르겠지만 외형적으로는 되게 평범하다고 느껴질 정도고 몸이 그렇게 돋보이는 선수들이 아니고 운동하는 선수들인데 그 돋보이는 선수들이 아니거든요. 근데 가끔 보면 이 선수들이 보여준 그 천재성이나 그 기술이나 그리고 그 영리함 그러니까 수비할 때는 몸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선수들은 작아도 수비를 다 해요. 그리고 빠르지도 않아 솔직히 말하면. 근데 수비를 다 해요. 왜냐면 머리가 좋으니까. 그 영리한 것 때문에 이 선수들이 전 너무 대단하고 제가 이제 그런 조기 축구에서도 심지어 제가 조기 축구에서 그런 플레이어라서 제가 빨리 뛰질 못하거든요. 좀 느린 편이라 가지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 두 선수만 보면 너무 이 어떤 축구의 묘미를 보여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축구가 마냥 빠르고 마냥 힘이 세고 그냥 공을 그러니까 세게 때릴 수 있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야 라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서 이 두 선수들의 플레이를 보면 너무 항상 즐겁고 너무 멋있습니다. 오늘도 이제 이재성 선수가 보여줬던 그 수비적인 가담이라던가 공격적인 가담이라던가 공간 찾아 들어가는 거라던가 그런 것 자체도 너무 좋았고 황희모 선수도 그 예측하지 못한 타이밍에 나오는 그 패스들 있잖아요. 그 전반전에 그 송민선 쪽으로 한 번에 넘겨줬던 전반 초반에 10몇 분 때였던 걸 기억하는 한 번에 넘겨주는 패스가 아마 그 황인범 선수였던 걸 기억하는데 중앙에서 그거 보시면 다 속습니다. 아마 제가 보기에는 받는 손흥민 빼곤 다 속았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런 장면들을 보면 정말 멋지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들도 이제 다들 이제
제가 이강인 선수를 욕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강인 선수가 보여준 화려한 발기술이라던가 그 날카로운 킥들을 많이 보시잖아요. 그런 것들을 당연히 즐길 수 있죠. 그게 제일 즐겁고 제가 보기엔 그런 게 제일 우리한테 카타르시스를 줄 수 있는 장면이기도 한데요. 근데 이제 그 대표팀에 대한 관심이라던가 또 축구에 대한 관심이 좀 있으시다 그러면 한번 잘 보세요. 이재성 선수라던가 황인범 선수가 그 결정적인 패스를 하기 전에 이 모두가 고개가 오른쪽으로 들어갈 때 본인은 왼쪽으로 돌릴 때가 있거든요. 네, 그런 장면들을 한번 보시면은 조금 더 경기를 즐겁게 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이재성과 황인범이라는 선수가 이렇게 감독님들한테 예쁨을 받고 또 이제 유럽에서도 그렇게 그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는지를 보실 수 있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굳이 한번 사족으로 말씀드려봤습니다. 네. 오늘 보니까 확실히 미드필더가 너무 좋아졌습니다. 너무 좋아져서 당분간은 웬만한 팀을 만나도 맞불을 놔도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뭐 6월부터는 이제 어떤 팀 상대로 A매치가 이제 결정돼 있는지는 잘 제가 안 찾아서 모르겠는데, 이제 클린스만 감독이 보여줘야 될 거는 이번 두 경기를 잘했기 때문에 앞으로 보여줘야 될 거는 좀 내려서는 팀 상대로, 특히나 아시아 팀들 상대로는 이제 우리나라가 대체로는 아시아 팀들이 내려서기 때문에 밀집 수비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그거를 한번 좀 보고 싶습니다. 네. 그 정도로 보면 될 것 같고, 이번 A매치 3월 A매치 두 경기는 참 눈도 즐겁고 첫 감독이 와서 우려의 마음도 있었지만 그 우려를 털어내는 경기력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결과에서 조금 아쉬움이 남았긴 했지만 그래도 뭔가 속상해할 게 아니라 미래를 조금 더 기대하게 되는 그런 경기력이 아니었나, 결과가 아니었나, 이렇게 정리를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가볼까요? 가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말에는 또 K리그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K리그 리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